2025년 11월 중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중남미 다자 군사협력회의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등 10여 개국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원래 차기 전력 현대화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장 한쪽에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요 방산 수출국 대표들이 자리했죠. 초반에는 예상대로 가격 대비 화력, 장갑 수치 같은 스펙 중심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측은 VT4 전차의 125mm 활강포와 복합장갑을 강조했고 서방제 전차 대비 10분의 1 가격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했죠. 하지만 한 참석국 장성이 던진 질문 하나가 회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의 중반 베네수엘라가 운용하고 있는 중국제 VT4 전차와 VN4 장갑차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중국 측은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베네수엘라의 운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소개했죠. 그때 한 참석국 고위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전에서 고장이 나면 며칠 안에 다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측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구체적인 정비 소요 기간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죠. 대신 부품 수급은 중국 본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과거 부품 수급 지연과 중국 현지 기술진 의존 문제가 간접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한 브라질 군 관계자는 기술진이 중국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죠. 그러자 다른 참석국에서 비공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가동률이 60% 미만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숫자로 환산하면 100대를 보유해도 실제 작전 투입 가능한 전차는 60대에 불과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 측은 가격 경쟁력과 추가 지원 가능성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죠. 바로 그때 한국 측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평균 가동률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현장 모듈 교체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 인도한 K2 전차 180대는 2025년까지 모두 전달 완료됐습니다. 태국의 K9 자주포는 진지 점령 후 30초 내 초탄 발사가 가능하며 모듈식 설계로 현장에서 부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한남미 국가 군수 담당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 측은 K2 전차의 자동장 전장치와 K9 자주포의 표준화된 부품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에 문제가 생겨도 파워팩 전체를 현장에서 2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본사 기술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지 정비병 훈련만으로 충분합니다. 한국 측은 폴란드와 태국의 구체적 운용 사례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라스푸티차라고 부르는 진창 지형에서 K2 전차 집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험지에서도 기동성을 완전히 유지했죠. 태국의 K9 자주포는 3분간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유지하며 에스토니아는 K9 도입 후 3년간 국방력이 4배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한 참석자가 최근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사례를 꺼냈습니다. 2025년 7월 충돌 당시 태국군이 운용하던 중국제 VT4 전차의 포신이 사격 중 파열된 사건이었죠. 승무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 해당 전차는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서 싸우던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장갑차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포신이 파괴되자 무기를 버리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은 이를 개별 불량품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태국이 당초 계획했던 150대 대신 60대만 도입하고 추가 구매를 중단한 사실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VT4 전차의 포신 수명이 교범상 500발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죠. 더구나 이 500발은 날탄, 대전차 고폭탄, 일반 고폭탄을 4대 3대 3 비율로 혼합 사격했을 때의 수치였습니다. 실전에서 날탄 위주로 사격하면 수명은 더욱 짧아집니다. 한국 측은 K2 전차의 포신 수명이 서방제 수준인 1200발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투 지속 능력이 실전에서는 화력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포를 가졌어도 며칠 못 쓰면 무용지물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성능 비교에서 지속 전투 가능성 평가로 논의 주제가 전환된 겁니다. 한 브라질 국방연구소 분석가는 전장에서 쓸 수 없는 전력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이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됐죠. 베네수엘라 사례가 반면교사로 반복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중국제 장비 추가 도입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중남미 방산 전문가는 가격이 저렴해도 정비 체계가 복잡하면 실전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 이후 한국 측에는 정비 체계와 부품 공급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중국 측은 가격 인하 및 금융 조건 완화 카드를 제시했지만 운용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죠. 페루의 항공 관계자는 초기 구매 비용보다 30년 운용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측은 한국에 별도 질의를 보냈습니다. 현지 정비병 교육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국 측은 기본 정비 과정은 3개월, 고급 과정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중국제 장비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중국 본사 기술진을 불러야 했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인 2025년 12월 9일 페루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페루 리마 육군본부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죠.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현대로템과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페루는 미국 M1A1, 독일 레오파르트2 등 서방 최신 전차들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했죠. 자동장 전장치, 사격 통제, 복합 장갑, 캅스 능동 방호 등 첨단 기능을 갖추면서도 합리적 가격이었고 무엇보다 험준한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페루의 특성상 기동성이 뛰어난 K2가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섭니다. 페루 현지에 조립 공장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 일부를 현지에서 진행하는 현지화 계획이 포함됐죠. 2029년부터는 2차분 104대를 페루에서 면허 생산할 계획입니다. 페루가 K방산의 중남미 생산 정비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이 회의 이후 남미 일부 국가들의 무기 평가 기준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화력, 장갑, 기동성 중심 평가의 실전 가동률 항목이 공식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칠레 군사 전문지 편집장은 한국 무기가 유럽을 넘어 남미에서도 인정받는 건 기술력만이 아니라 신뢰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보유 계획을 세우고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에 만족해 천무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페루가 K2를 선택한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무기라는 신뢰죠. 콜롬비아와 칠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의 선택을 지켜본 인접국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 콜롬비아 국방부 관계자는 페루가 교두보가 된다면 정비 지원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던져진 질문 하나가 중남미 방산 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고장나면 며칠 만에 다시 싸울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페루의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